현장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산 집을 내 마음대로 못 팔고 시세 차익을 공공한테 또 내야 되고, 조금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제가 공부한 베이스는 비슷하더라고요. 도시계획 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던데 엘리트세요. 엘리트.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지도자로서, 그리고 뭐 이런 임원급으로 그냥 계셨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현실감들을 조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장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정책의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규제의 정책 일변도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정책을 낼 걸로 예상이 되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필요한 거는 현장에 가면 좀 다른 거거든요. 임대차 3법, 2법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재난지원금은 고작 3조인데 전세대책에 11조를 쏟아붓고, 그리고 임대에 살라는 건가 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내 집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 좋은 평생주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어요. 반면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금융 같은 부분들, 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 사업 같은 부분들은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실태 조사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응답자가 31.2%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을 꼽았고 23%가 전세 자금 지원을 꼽았대요. 거의 과반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11.9%의 예산을 더 확충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크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제가 뭐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과거에 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고 글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보면요, 공급을 늘리겠대요.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서울의 뭐 재건축 외에도 늘릴 수 있는 게 많고, 재건축은 단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겠대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늘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중에서 2+2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3+3을 과거부터 주장한 사람이에요. 뭐 6학년, 이제 초등학생이 6학년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6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하고 의무를 3년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2년에서 최대 6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이제 투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커뮤니티가 투기의 일부의 어떤 조건부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책임이 이런 그 부동산 커뮤니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의 확실한 공급을 신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호가 과거의 재생사업이 일단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재생사업이 사실은 뭐 주택을 늘리는 재생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재생사업들은 지금까지는 뭐 벽화 그리는 거라든지 CCTV 달아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데 주거의 유입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의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작동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이분이 하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감천마을이라고 부산에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은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힘들어하는 거죠. 누가 힘들어하냐면요. 거기에 거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노후됐어요. 그리고 계단도 되게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노인분들이. 비단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도심에도 이런 재생 사업을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벽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유입되게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재생 사업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황당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급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토지 임대부 분양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토지 임대부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요. 토지를 개발하는 시행은 공공이잖아요. 그 시행사가 건물도 내가 지어줄게. 하지만은 그 건물에 대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재산권을 행사하긴 해주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소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은 내 게 아니에요. 건물만 내 거예요. 건물만 내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라는 거는 토지의 시행사와 건물의 분양자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소유를 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분양받은 사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요 토지 점유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뭐 땅이 얼마, 보증금 얼마의 월세처럼 계속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매는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집값의 반의 반값이거든요. 반의 반값이라서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싸게 내고 토지를 이제 공공이 가져간 대신 싸게 낸 거잖아요. 임대료를 내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 그 토지 임대부 사례가 이제 서초 5단지, LH 서초 5단지라든지 뭐 헌릉 IC에 있는 자곡동에서 LH가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그때는 토지공사였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싸게 했는데 사실상 그게 뭐 몇 배 올랐죠? 6년 새 뭐 390배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분양할 때 가격들이 한 1억 9천? 뭐 2억 전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시세들이 10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격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은 낮춘 가격으로 주변이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그리고 뭐 엄밀히 말해서 거기에 땅을 가져간다는 거는 집 장사한 거잖아요. 집 장사,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 장사를 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시세를 따라가니까 집값도 잡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라는 건요, 일단은 내가 집을 다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토지는 공공 거, 그 다음에 건물은 분양자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효성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환매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는 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제 1960년대 싱가포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됐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토지 개발을 하고 이제 주택 건설을 직접 맡아 하잖아요. 맡아서 하는데 이걸 민간한테 분양을 해요. 대신 가격을 싸게 해주는데 이것도 상속되지 않고 매매도 허용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를 다 사용하고 뭐 20년 사용하든 30년 사용하든 사용하고 다시 공공에 팔아야 돼요. 그게 그냥 환매 조건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세 차익 이익 환수 를 할 수 있는 시세 차익 환매 조건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10억이 올랐는데 그 10억을 10억이면 5억이 차익이 난 거죠. 그 5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 너 차익 많이 남겼네? 야, 그 중에서 내가 시세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한 반 정도를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2억은, 그러니까 뭐 반이 아니라도 2억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3억은 네가 가져. 2억은 공공이 가져갈 테니까 3억은 개인이 가져.
라는 어떤 정책이에요. 사실은 환매 조건부가.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돈을 세금이 아닌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에 있잖아요. 그 재건축에서도 우리가 3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 최대 3천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이 난 거를 회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수하는 거랑 뭐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환매 조건부가 되면은 이게 재건축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조건 환매부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대부분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게 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규제를 하고 그 규제에서 거래를 막았다면요, 이제는 수요자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더 제한하는 어떤 공유화가 가속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만약에 정책이 정말 저돌적으로 몰고 간다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들이 사실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부동산 때문인데 내년에 가격들이 초반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쳐요. 올라간다 가정하고 6월 달 되면은 이제 거래 막힘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환매 조건부라든지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국민청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거래도 막혔고 세금도 올라갔고 그런데 또 부담금까지 건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는 정부의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말기니까 레임덕이 오겠죠. 그 레임덕이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포퓰리즘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칠 거예요. 그게 이제 공수표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라든지 이제 이 여론들이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진퇴양난의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공급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금도 너무 세고 하니까 그런 청원이 일어나고 그거를 달래는 정책도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